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뭐 매일 그냥 급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좀 소란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태풍도 왔다가 좀 비껴갔는데 예. 태풍은 지나갔는데 뒤끝이 더 크더라고요. 네, 태풍 뒤에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예.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았고 또 뭐 북핵 문제라든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장관도 바뀌고 바뀐다고 하고 뭐 청장, 차관급도 좀 인사가 있었고 뭐 이런 아주 뭐 다사다난한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지난번에 거기 저 예. 공무원 연금 뭐 네. 800만 원 네, 네, 예,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어떤 분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건 공무원 연금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듣기로는 700~8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최근에 한 2~3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육박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제가 정확한 거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정확한 액수를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더니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말이 그거 밝히면 우리 다 죽는다. 절대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통화 녹취가 다 남는다. 나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이 다른 직장보다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 연금을 주는데 자기는 국민연금을 받아요. 직원들은. 아, 짜증이 엄청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우리나라 39만 원이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은 233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아서 끌어내리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니 일본도 30년에 걸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통합했거든요. 미국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게 보면은 같이 가는 게 관존민비 아닙니까? 공무원은 많이 받고 일반인 적게 받으면.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좀 같이 가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30년 있으면 그 대책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처럼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절대 액수를 안 밝히는데 하나 밝힌 거 이제 700만 원은 넘는다. 근데 정확한 액수는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된 거는 그렇게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찍 고시해서 저 법 쪽에 좀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정도의 수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액수 많은 거를 제가 시비 걸자는 건 전혀 아니었고 모든 국민이 잘 돼야 하잖아요.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가 적자를 보면은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가잖아요. 맞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빚진 거는 자식이 상속포기라면 됩니다. 근데 나라 빚은 상속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삼모사식, 조령모계식으로 하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길게 하자 이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가 뭡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하고 있고 투자운용본부장은 괜찮은 투자사 전문 운용하는 사람 그분을 내정을 장하성 씨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했다가 청와대 내부 이견으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문캠프에 유력한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50조 가까운 돈을 1% 수익만 더 나와도 엄청난 돈인데 이거 좀 운용 좀 제대로 잘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존 민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하고 길게 보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이 거론이 안 되는데 2020년 가면은 공무원연금을 다시 점검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점검하면 2021년부터 할 텐데 개혁을 2021년이 어떤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뒷부분이에요. 그때는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력이 나왔을 때 정부가 솔직하게 까놓고 좀 저는 터뜨려야 된다. 모든 문제를 터뜨리고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뭐 같은 국민인데 그래도 이 평생을 다 어디서 일하든 직장만 다르지 다 열심히 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어떤 분들에는 뭐 나중에 원금이라도 받겠냐고 우려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국민연금 정말 별의별 잡음이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예 그냥 수익률이 상반기에 0%대라고 하면
그냥 어디 그 사람이 하지 말고요. 그 원숭이한테 줘가지고 원숭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거기 따라 막 그냥 아무 때나 땅바닥에 적어놓고 돌 맞은 데다가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0.9%인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거의 초등학생들한테 맡겨도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한심한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꾸 정치권에서 어디 거좀 국회 사주라. 정부에서 자꾸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해서 자꾸 개입을 해요. 개입하죠. 그리고 또 운영본부에 지금 전주회가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 공단이 전주 간 거는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그 투자 전문 인력은 서울 여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투자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전주 가서 근무를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투자 운용 전문 인력이라도 그거는 특별한 데서 소통이 잘 되는 데서 따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전주에 있어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더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보면은 자꾸 막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 예.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통계청장이 그 황수경 씨입니까? 여성분이고 네. KDI의 직원이었죠. 연구원에 하다가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 통계청장을 믿으니까 시켰겠죠. 고도도 맞고 그랬는데 울면서 떠났습니다. 네. 그렇죠.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눈물에는 좀 뭐 상당히 사연이 있는 눈물 아니냐. 예. 너무 빨리 끝났죠. 원래 전 정부에 있었던 통계청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통계청장이거든요. 그 총장을 갑자기 사퇴한 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얼마든지 사퇴시킬 수 있어요. 청장이야 얼마든지 뭐 청문회도 안 하고 바꿀 수는 있는데. 차관급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여태까지 통례를 보면은 장관들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관급을 하고 장관하고 상의하고 해서 차관급이나 외청장들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풍 끝나니까 기상청장하고 통계청장을 바꿨어요. 그건 상당히 의외이면서도 여러 가지 좀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제 지금 부진하잖아요. 네. 한 달에 전년 대비 뭐 옛날에 30만 명씩 이상 취업되던 게 겨우 5천 명. 예. 그 소득 격차는 자꾸 커지고 네. 국민들 실업자는 넘치고 자영업자들 그 가게하기 바쁘신 분들 지금 길거리에 나올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경제 불황의 책임을 통계청장이 지금 지는 꼴이 되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경제 나쁘니까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저울에 올라갔는데 체중이 안 줄었다고 저울을 때려 부시는 거랑 지금 통계청장을 내보내는 거랑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울 부시는 꼴이 아니냐. 통계청장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초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정치에서 이 그렇죠. 열애가 돼, 열애가. 그렇죠. 제가 살다 통계청이 정치 대상이 되는 거는 또 처음 네. 보고 그냥 통계청장이 울면서 떠나는 건 처음 봐요. 그렇죠. 저 평균 한 3년 하는 직대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 통계청이라는 데가 백도 없고 공무원 중에 그야말로 실무적이고 그냥 이런 집단인데 그렇죠. 저기가 이제 정치 바람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쫓아내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게 또 통계가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국가의 경제에 돌아가는 걸 수치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의사가 혈압을 얼마 체크해야지 혈압약을 처방하고 콜레스테롤치가 뭐 200이니 300이니 나와야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데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운전으로 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눈 감고 운전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통계를 안 믿었는데 요즘은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새로운 또 뭐 저는 오해이길 바랍니다만은 강신욱 청장이 새로 된 분인데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또 그분이 통계치에 대해서 새로운 또 그 변수를 좀 넣은데요. 그동안에 청와대 자영업자 빼고 그렇죠. 뭐 좀 그러니까 1분기 발표가 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따로 외주를 줘서 그렇죠. 그 통계학자도 아니면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경상 소득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득 격차가 좋아지는 걸로 좀 나타났대요. 90%가 그렇죠.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강신욱 청장이 새로 와서 이제 좀 연말쯤에 아마 새로운 통계가 발표할 텐데 그때 좋아지겠네요. 그러면은 그 강신욱 청장이 진짜 마사지 산간지
아니면은 진짜 경제가 좋아지는 건지 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마사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좀 불안한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청장이 세 가지로 지켰죠.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출산율, 하나는 소득 격차. 세 가지 통계 청장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한테 F 학점을 준 거예요. 그 있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뭐 청와대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초에 손을 대면 연산군이나 이런 군이 붙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쫓겨나가지고. 예, 예. 그 왕들이 아무리 못된 왕도 역사를 쓰는 사관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렇죠. 그들이 뭐 왕이 오늘 뭐 어디 길거리 가다가 여자를 덮쳤다 이러면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연산군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초는 그거야 인마 좀 빼라 그런 걸 넣으면 어떡하냐 해도 제목을 보십시오 몸빼입니다 이런 게 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산군이 옛날에 그 자기 어머니 배비윤 씨 예. 그 죽음에 관한 걸 알려고 사초를 내놔라. 예. 그랬더니 안 내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예. 갑자사와 무호사와 뭐 이거 나온 건데 사죠. 예. 그건 절대 볼 수 없는 건데 지금 정부가 통계에 대해서 자칫 뭐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자칫 개입하면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듣기 싫은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죠. 그 세종 때 신하가 이름이 고약해라고 있었어요. 고약해. 이름 우리가 고약해 있잖아요. 그거 실명입니다. 거기서 나왔구나. 네, 고약해라는 사람은 고약해는 대사원까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대사원. 세종대왕이 뭐라고만 하면 째려보고 뭐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하다가 세종대왕하고 어전 회의하다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고약해 저 신하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종이 그거 처벌하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얘기만 너무 들으려는 경향이 자칫 우리를 더 나쁜 구석으로 좀 빠뜨리지 않겠느냐. 소득주도 성장의 그 약점은 있거든요. 그 약점을 또 어떻게 보면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또 하다가 또 더 좀 나빠지는 구렁 속에서 빠지지 않겠냐. 그런 점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5천 개를 샘플로 하다가 8천 개를 늘렸어요. 그러면 5천에서 8천으로 늘려서 예산도 민주당이 해줬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훨씬 더 정확해졌잖아요. 네. 과거 정권보다. 그 결과로 나온 거를 안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 때까지 그 결과에 손을 대서 우리가 지금 이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들이 많이 불신하는데 보면 여론조사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전화를 많이 안 받을 때는 안 받은 걸 어떻게 보정한다 해가지고 마사지 이 마사지라는 거는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마사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여론조사도 마사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한다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권이 또 통계까지도 손을 대면 이거는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건데 그건 좋아요. 뭐 잘랐다 칩시다. 저가 데려온 사람 저가 자르는 거 억울하겠지만 당사자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던 통계청 출신도 아닌 보건사회연구원 옛날에 제 거기에 의료 보험 뭐 통합하고 한다고 흑원날 회의하러 갔던 저기 홍제동에 예. 있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 연구원을 갖다가 통계청장을 시켜버려요. 사적으로 청와대가 작업을 시켰던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도를 좀 지나쳤다. 그 52살짜리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강신구청 잘하기 잘해야죠. 바라고 황수경 청장이 나간 거는 저도 기업에 조금 있어봤거든요. 기업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잘 안 잘려요. 눈치 없는 사람이 많이 잘립니다. 퇴출 그 청산할 때 기업이 연말 인사할 때 삼성그룹이 임원들이 평균 수명이 한 3년 됩니다. 3년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피구 경기랑 똑같아요. 공 맞으면 바로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적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은 실적이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황수경 청장이 조금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뭐가 좀 있었으면 조미료도 좀 타고 식초도 좀 타고 간장도 좀 타고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또 그 자료를 또 미리 좀 상의도 좀 이런 거 나가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 좀 상의 좀 했으면 좀 사전에 좀 대화도 좀 됐을 텐데
원리 원칙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황씨가 원래 눈치가 좀 없기로 유명해요. 근데 요새는 또 황씨 시대 아닙니까? 그-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황씨들이 그것도 많이 눈치 하고. 없는 친구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거 4강입니까? 네. 8강입니까? 8강에서 경기할 때 네. 황의종가 하는 친구가 3골 넣고 페널티킥도 얻어냈는데 네. 황희찬이가 지가 차겠다고 네. 손흥민이 차지 마라 하고 차놓고는 페널티킥 넣어놓고는 우통 벗고 막 지가 막 예? 네. 경기를 갖다가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경고도 먹고 심판한테 네, 또 좀- 사람들이 저거 와저라노 저거 네. 이분 경기 내내 대내내 네. 닭발짓 하다가 네. 황의조가 다 했는데 네. 왜 지가 저렇게 막 열광을 하냐 네. 이래갖고 눈치 없다고 욕을 좀 먹었죠. 그래서 네. 황씨가 욕을 좀 먹어요. 눈치가 없었어. 예. 저는 그 황희택 선수가 우통 벗고 세레모니 하는 거 보고 황장수 소장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뭐 열정이 있으니까 저 뭐 경고 먹고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다음 경기에는 경고가 또 사라진대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 젊은 형기를 보여주는 거는 전 나쁘게 안 받고 그 아까도 세종대왕 얘기했습니다만 세종대왕 때 황희정성 이래 황씨 제일 전성시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근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기상청장은 무슨 죄로 잘렸나? 그래서 아니 태풍이 와서 세게 안 와서 뭐 대통령이 잠바 입고 벙커 가고 뭐 국무회의 비슷하게 하고 학교도 뭐 1,500개를 휴학을 시키면서 대비를 했는데 휴교를 시키면서 그런데 왜 기상청장을 태풍 지나가고 난 직후에 자르냐 이러니까 태풍이 예상대로 세게 왔으면 우리가 준비 다 해놓고 멋지게 좀 쇼를 할 건데 쇼 준비가 다 해놨는데 쇼가 열리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랬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뭐 그런 소지도 좀 있죠. 근데 이번에 태풍이 예상 외로 좀 약하긴 했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또 진단을 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네, 코스가 조금 코스가 우리보다 조금 더 좀 정확하긴 했었는데 우리도 그래도 저는 피해가 안 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대비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태풍 경보가 아니라 호우주의보 경보 뒤에 오는 게 더 위험하다. 네. 뭐 이랬으면은 뭐 아주 천하의 기상청장이 될 텐데 그거는 하느님 영역 아니에요? 아니, 네, 하느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물론 뭐 다른 그것도 제가 보기엔 눈치 없는 행동도 또 쌓인 게 좀 민사 고가가 있는데 태풍까지 와서 저는 그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날바다가 잔치를 하려 했는데 비를 내려가지고 비 오겠다고 잘린 것처럼 된 건데 신의 아들도 아니고 기상청장이 그거 어떻게 근데 참 아무 죄가 없었으면 네. 뭐 일부러라도 좀 겁을 줬다가 네. 다 대비를 잘해서 재해가 없이 또 뭐 태풍도 다행히 약해서 무사했으면 다 잘 됐다 고생했다고 이러면 될 건데 그거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바로 잘라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저 태풍 온다고 뻥쳐서 네. 이 높은 분을 번거롭게 하고 우리가 뭘 좀 할랬는데 이게 태풍이 안 와서 네. 우리가 지금 헛발질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켜주죠. 제가 아까 조직에서 눈치 먼저 잘리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보다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보다 더 빨리 잘리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입니다. 기상청에 힘이 없죠. 예. 기업 보세요. 금고직이나 법조, 회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회장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종신제예요. 예, 오래 갑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은 숫자 맞추려고 그때부터 잘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계청장이나 기상청장이 좀 다른 데보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힘이 없어요. 통계청에서 무슨 두개 다 뭐 전문가에 가깝죠. 예, 누구를 뭐 영장 수색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뭐 법령을 하는 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계는 숫자만 하는 거고 사초처럼 사관처럼 뭐 기상청은 일기예보 물론 뭐 슈퍼컴퓨터에 장비 살 때 뭐 조금 옛날에 뭐 리베이트 갖고 좀 약간 저 그게 다죠. 예, 국립 학교에 잠깐 가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힘없지만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부터 좀 어떻게 뭐 손본 점에 안타까운 점은 있죠. 이게 힘 있는 조직인가 없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시면서 친구나 무슨 뭐 친인척 중에 지인 중에 어디에 정부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부탁했는데 기상청에 부탁하거나 통계청에 부탁한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봐라 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힘없는 기관인데 아까 그 회장님 측근 이야기하는데 저기 한 분 성질이 굉장히 괄괄한 한 분이 네. 그 한국에 이 생존해 있는 회장님 중에 성격이 제일 괄괄한 분이
그 척근 네. 금구지기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라버려가. 네. 그 금구지기가 10년 전에 검찰에 가가지고 네. 저기 회장실 어디에 비밀 금고 있다 배관에 그 다 찔러버리는 바람에 회장님이 콩밥을 좀 먹으러 국립대학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기업의 회장들이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이죠. 내부 고발자들의 배신인데 그 배신을 하려도 배신하려면 뭐 알아야지 배신할 거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은 배신하려도 배신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배신도 측근에서- 힘이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비서들, 그 CFO, 또 동 관리하는 금고지기들, 또 법률 조언하던 사람들, 또 회장 수행 비서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 보낼 때 좀 잘 한 배낭을 좀 지어줘서 좀 그동안 수고했다고 어깨 두드려주고 보내는 것도 있고, 어떤 회장은 수고했네. 수고해주기에는 더 다니라는 얘기고, 수고했네는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수고했네라는 말도 좀 인색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자료를 들고 이제 힘 있는 기관을 찾아가는 거죠.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이런 힘 있는 기관에 찾아가는데, 그런 거 갖고 좀 사단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 뭐 어느 날 가니까 책상을 빼버렸다 하면서 뭐 너 나가 이리 됐다 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네. 이 비밀 금고가 몇 층에 어디에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보통 보면 검찰이 가도 회장님 방은 별로 뒤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오는데 그림까지 그려갖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저 뒤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한번 배신을 할 수 있는 힘이나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없어서 배신도 못하는 처지네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집을 좀 부리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득주도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이 늘어났다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반성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좀 이렇게 유의를 해야지. 자기가 저렇게 지금 부득부득 그냥 소득주도 성장을 세상이 다 잘못됐다 해도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가면서 자, 이것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임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아예 임금을 이렇게 받을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또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말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어제 고용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보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고용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고용 조건이 좋아졌다는 거는 상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도 2년 이상이면 다 상시 근로자예요. 청소하는 아줌마든지 뭐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알바 이런 사람도 2년 이상 잘리지만 않으면 다 상시 근로자가 되는데, 그 상시 근로자 숫자 갖고 좀 혼동하신 거 아니냐. 그 상시 근로자도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하고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을 조금 혼동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와서 비정규직 제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비정규직 개념하고 상시 근로자랑 개념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통계치를 지금 통계가 기가 막혀. 예. 흥부가 기가 막혀 아니라 통계가 기가 막혔는데, 그 가공된 마사지된 그 정보만 듣고서 조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을 임금을 끌어올려줘서 저소득층 임금을 높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분배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뜻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득을 높이니까 기업 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비용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부진해지고 투자가 부진해지고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은 분배고 성장은 공급 개념, 혁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도그마에 빠져서 자꾸 좀 큰 시야를 갖고 좀 보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많이 걱정입니다. 요즘 저기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또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것 같으면 둘이가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 보면 맥케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사람이야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분이 그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한테 졌잖아요. 그때 금융위기만 안 왔으면 2008년에 금융위기 직후에 치렀잖아요. 한국 IMF 직후 대선에서 DJ가 된 것처럼 금융위기만 안 왔으면 가장 미국적인 가치에 맞는 사람이 제가 요 근래 본 미국 정치인 중에서는 존 맥케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건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부시 정권이 그냥 뭐 한국처럼 IMF를 만들어버리니까 오바마한테로 이렇게 표가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최초 정권 교체가 이 IMF 때 완 것처럼 미국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흑인 오바마가 최초로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대권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그렇죠. 또 오바마를 갖다가 인종 문제로 공격하는 이 청중을 보고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면 미국 가치에 맞지 않다고 나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을 보면 정말 인격, 품격 또 미국의 가치에 대한 자기 확신. 미국은 가치의 이데올로기, 이데아의 나라지 미국이 무슨 어떤 뭐 대립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몇 달 전에 그 휠체어를 타고 다 죽어가면서 국회로 나와가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표를 던져서 2표 차로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를 보고는 내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초청도 안 했어요. W 부시도 좋고 딴 사람은 오바마도 다 좋은데 그건 뭔가 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가치를 존중 못한다는 데 대한 존 맥케인의 분노인데 여기에 이제 죽었어요. 이제 어쨌든 오바마는. 그런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조기를 개양 못하게 조기를 올리려니까 하지 말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미국에 참 생각만큼 쪼잔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요. 저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패거리와 아집에 가면서 남은 국민들을 적대적으로 가서 저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아까 황 소장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경제 쪽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얘기도 많이 듣고 투자로 해서는 팔 걷어붙이고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기업이 좀 듣기 싫은 얘기해도 전혀 그 보복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 쪽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조금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 트럼프가 좀 거친 말을 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말은 그래도 대화는 좀 그 점잖게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더 좀 정제된 말을 한다. 그런데 경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권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한 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까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 얘기했는데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베트남 전에 포로가 됐잖아요. 해군 조종사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태평양 사령관 했는데 그래서 원래명이 먼저 석방시켜 주려니까 먼저 감옥에 온 사람이 먼저 가지 내가 왜 먼저 가느냐. 선입 선출.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대통령 떨어졌을 때 그 양반이 네베케인이 성명서 낸 거 저 기억을 해요. 오바마한테 졌는데 미국인은 오늘 밤 위대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참 승복한 선택을 했어요. 그분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국과 아시아 관계에 강연을 하는데 한 청중이 물어봤어요.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 뭐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갔답니다. 한미 동맹만 하면 된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한미 훈련 그 중단에 반대를 했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 직후에 한국에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그렇죠.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뭐 불가능하다. 뭐 서로 말은 다른데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못 왔잖아요. 몸이 아픈 와중에도 그렇게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면담해서 한미 관계에 동맹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다. 뭐 그렇게 시도를 한 적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좀 시정해야 하고 고쳐야 될 게 좀 열린 사고, 비판을 좀 수용하는 태도,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관대한 태도, 관용. 엊그제 제가 좀 좌파 진영에
토론 농객들과 이렇게 뭐 잡지 토론이 하는 데 있어 갔는데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넣은 이야기가 이제 올드보이들이 이제 기한을 하는데 뭐 나중에 정당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해찬 대표가 되고 있는데 그 70년대에 운동을 했던 그런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80년대에 주사파 출신들, 전대 반총련 출신들이 대세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능력을 발휘 못하는 부분에 80년대 운동권의 중대한 이 특징, 배타적이고 그렇죠. 교조적이고 공격적이고 네. 이런 것이 70년대 운동을 했던 그 조직적이지 않은 채 개별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문재인의 저런 어떤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번에 사람을 자르는 방식의 이런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속성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문파들은 지금 겉으로는 인자하게 생겼다, 말도 부드럽다, 품격이 있다 하지만은 하는 행동들이 어디에 품격이 있고 인자를 합니까?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오기를 갖고 예.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을까봐 그게 걱정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 온노비도 사실 별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그 제 동창 하나는 그때 비서관 하다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20년째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동창도 그때 있어요. 도망갔으면 네. 잘 됐겠네. 사실 지금 별것도 출세했죠. 아닌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언론이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 그럼 화를 많이 냈고. 그때 또 신동아 그룹, 그러니까 동아 그룹, 그렇죠. 저기 저 로비 관련. 네, 사실 5점 받고 한 건데 그냥 장관 바꾸고 하면 될 건데 그 정권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다가 판이 커져 버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뭐 경제신문에서 그 부동산 관련 데스크 할 때도 그때만 해도 강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강남 부동산이 그렇게 강북하고 차이 많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조선인도 그랬죠. 2000년까지만 차이 안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스카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쟁을 많이 시작했잖아요. 예. 뭐 서울대 뭐 필요 없다. 뭐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뭐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의 전면전 하다 보니까 강남을 타겟으로 자꾸 부동산 대책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자꾸 엉망이 꼬이고 해서 지금도 막 오르잖아요. 지금 노무현 정권 때 2배 올라 그랬어요. 그렇게 30평짜리가 반포 있는 거 30억이 만든 거는 저는 정부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입안했던 사람이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이죠. 그분 책 보면은 책 이름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물론 부동산 끝나면 우리 국민 다 좋죠. 다 부동산 오른 사람도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왜? 세금 내야 되고 세금 걱정하다 보니까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오른 사람 내린 사람 다 피해자라고 보는데 그 김수현 수석이 부동산은 끝났다 책을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깔린 바닥에 그 증오심, 적개심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은 적개심 갖고 풀면 안 되거든요. 시장은 탐욕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저는 예를 들면 트럼프한테 한국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하냐. 디벨로퍼 출신이잖아요.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놔두고 임대주택 지하철역 가까운 데다가 30층, 40층 그냥 줘버려. 그럼 잡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있는 사람과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투기가 다 투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투기는 있지만 그게 경제가 증류수를 마실 수 없잖아요. 예? 철분도 있고 망간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제어하는 게 정부인데 매사에 나쁜 놈과의 전쟁 이러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 다 입지 않겠습니까? 통 보면 나쁜 놈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보면 나중에 지도 죽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끝났다라고 책 제목을 좀 개명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박원순의 지금 서울시장의 우스꽝스러운 저 행동 싱가포르 가서 헛것만 배워와가지고 덜컥 옥탑방에 왜 가는 거 같더만은 그 앉아서 부동산 공리해서 자 강북 개발하겠다고 띄우자마자 일주일 만에 깨갱하고 지금
네.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지리산 갔대요. 네. 그분은 왜 또 툭 하면 산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결단을 했을 때 산에 많이 가죠. 옛날에 안철수 그때도 뭐 그때 백두대간. 양보 받을 때도 백두단에서 수염 많이 길러가지고 거의 지지율이 10%도 채 안 될 때 그 포기를 얻어내서 시장이 된 행운한데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은 그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가마솥에 정부가 대책 잘못 내놔서 공기업이랑 청와대 잘못 내놔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줄도 모르고 가마솥 뚜껑 자기가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뜨거한 거죠. 어뜨거. 그 박원순을- 뚜껑 놔두고 그냥 지리산으로 간 겁니다. 저는 네. 박원순 시장을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싫어해서 언젠가는 죽일 거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저 뭐 안희정이가 그리 되고 이재명이가 그리 되듯이 김경수도 그리 되고 그래서 어디서 쏠까 했더만 제가 볼 때 8.15 경축사 용산에서 한 문재인의 8.15 경축사 그게 뭡니까? 이 용산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뭐 용산이 이제는 자주에 뭐 해서 개발을 굉장히 장려하는 듯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용산이고 강북에 이 부동산이 탁 뛰는 어떤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박원순을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이 완전히 그냥 이 내려오면서 탄력을 받아가 나를 밀어주구나 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우리가 옛날에 짝대기 하나 꼽아놓고 흙 때리는 이렇게 애들 장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마지막 흙을 때 어떻게 보면은 참 공교롭게도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된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질식시키는 뒤통수를 때려서 시장을 잠들게 하는 대책이거든요. 공급, 수요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눈 감고 있어서 지금 막 깨려고 눈 비비고 있는데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용산을 그 경원선, 경인선, 출발점. 경의선 쪽 해서 시베리아 유럽까지 가는 중심지고 이 좋은 데를 개발을 많이 하겠다. 또 박원순 시장은 또 별로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대권에 욕심이 있으셨다고 같은데 그냥 거기에 합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이 가뜩이나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확 튀는 그런 역할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그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중대한 책임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노무현 정권이 아까 말한 가진 자와 이 특권 계급과의 투쟁을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초반하고 후반에 두 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다. 그때는 보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도 전부 다 부동산 서류 들고 앉은 한마디로 업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부동산 업자 출입 금지하고 스타벅스 입구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나이 드신 제 아는 배 회장님이라는 분하고 둘이서 만나서 뭐 이야기한다고 종로에 스타벅스에 갔는데 종업원이 올라오더만은 아니 앉아서 둘이 잠깐 이야기하고 차 시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자마자 뭐 또 주문하러 안 가잖아요. 근데 종업원이 오더만은 죄송하지만 좀 나가달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나가시라고 차 안 드셔도 된다고. 내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그만큼 업자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렇죠. 무슨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부터 막 그다음 세종복합도시 전 국토를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로는 자기들이 부동산을 그리 미워하면서 실제로는 개발 토건에 총대를 맨 정권이 그 골프장을 2배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혁신도시나 뭐 모든 개발한다는 그 수용 자금을 받은 사람들, 수용된 사람들이 그 돈을 갑자기 들으니까 그 돈 갖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버블 세븐 네, 나가는 거죠. 서울로 가고 부동산은 또 산 거니까 부동산을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뜻만 갖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경제의 논리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무리한 시장을 무리하게 하는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야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나쁜 거는 저 경제기자 30여 년에서 많이 구경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한데 경제가 좋아지는 거 나쁜 거는 많이 봤거든요. 예.
전두환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좋았죠. 전두환 잘한 게 뭔지 경제는 아세요? 좋았죠. 국제 국제 환경도 물론 좋았죠. 3조 효과라고 했는데 괜찮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유권을 줬죠. 장관, 비서관에서 그 사람들을 맡겼어요. 그분이 참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예? 이재민을 뭐 나재민이라고 있는다는 그 시중에 뭐 비아냥도 있었지만 그때 경제가 괜찮은 게 저도 그때 취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 꼴찌로 졸업해도 취업을 몇 군데씩 했었어요. 지금도 미국, 일본 선진국은 졸업생들이 취업 자리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미국, 일본은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취업 대란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세계적인 흐름하고 거꾸로 간다. 시장하고 싸운다. 그 시장한테 지금 보복을 당하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사는데 지금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이러지 또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짐은 우리가 또 10배, 20배로 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을 좀 불안하게 봅니다. 예, 그 지금 제가 문재인 정권이 대선 운동을 할 때 노무현 정권이 패배한 길을 안 가도록 정신 안 차리면 노무현 정권 투로 갈 수밖에 없다. 관성 때문에 운동권 관성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가는 걸 보면 그때보다 속도가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좀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경질됐는데 이 양반 될 때부터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가 한두 번 뭐 저항하는 척 하다가 경고받았잖아요. 문정인이하고 싸우다가. 그러다 그때부터는 막 시키는 대로 장사정포도 뭐 다 빼겠다. 뭐 저 NLL도 뭐 이렇게 협상하겠다. 군축하겠다. 뭐 GP 철수도 하겠다. 주적도 폐기하겠다. 뭐 국방개혁 2020도 청와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복무기간 단축하겠다. 뭐 마지막에는 막 그냥 완전히 충견이 된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또 기무사 문건 나왔을 때는 또 쫄병한테 망신당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독대를 해서 유임되는 것처럼 국방부가 쓱 내용도 흘렸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정권이 자르려면 한 달 전에 잘라서 뭐 주적 폐기나 GP 철수나 이런 거는 안 하게 하고 잘라줘야지. 사람을 저렇게 막장까지 몰고 가가지고 진짜 막 볼 걸 안 볼 걸 다 하게 하고는 하극상까지 들이맞게 하고는 잘라버리면 저거.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허둥지둥. 표정도 그래 보였잖아요. 아주 어리바지가. 뭔가 좀 퇴직한 지 꽤 오래되셨는데 방산업체도 뭐 계시고 해서 논란도 많았는데 된 이후에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과거에 그 문정인 외교안보 수사하고 논쟁 부를 때 임종석 실장이 전화해서 문정인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장관을 뭐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하극상 때문에 밑에 보안사 밑에 있는 직원한테 보고했느니 기무사 그 계엄령 문건에 했느니 안 했느니 또 쳐바치고 어떻게 보면 좌우에서 좀 허둥지둥한 꼴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 그 집안은 그 괜찮은 애국자 집안이거든요. 저 을사 그 늑약 때 고조 할아버지가 송병선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은진송 씨, 송시열 후손이거든요. 우암 송시열. 그래서 그때 그 자결을 하는 그 집안의 후손인데 저는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좀 그 퇴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GP에서 철수하는 거, 초수 철수하는 거 이런 발표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다른 기회도 많은데 왜 수시로 발표해서 우리 서비스 거를 다 미리 공개를 하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뭐 백골 부대에 탱크 무슨 들어왔을 때 양옆에 설치한 이런 그 탱크 장애물을 철거시키니 이래가지고 뭐 온갖 이런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험한 일들을 다 하고 저래 허무하게 갈 것 같으면 현직에 있을 때 딱 아닐 때 과감하게 한 달 더 하나 덜 하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보니까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은데 날짜 받아놨는데 재산날을 장렬하게 사나이라고 내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러고 하거든. 제가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도 제가 봤을 때 이 뭐 고쳐가지고 좀 뭐 한 말이지만은 정상으로 가기 틀렸는데 저렇게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망하면 그 책임을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부총리는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편을 안 들어줬어요.
예,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예, 김동연 부총리는 그냥 자리만 채워라. 소득주도 성장하는데 숫자 뒷받침이나 하고 돈이나 끌어와라.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경제 책임자로서 빨리 저는 퇴진한다고 온다고 보는데 그분이 또 자기 스토리에 자기가 좀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후배의 경제부처 출입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고졸 신화다. 청계천 판잣집에서 어렵게 숟가락들 형편도 안 되는 형편에서 그 고졸로 해서 부총리까지 가고 그 성공 스토리가 부총리 될 때 각 신문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부총리 발표나자마자 책을 그때 내가 책 팔더만요. 그래서 사인하고. 지금도 상당히 좀 제2의 또 다른 그 자리를 노린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후배 기자가 쓰려고 김동연 기자가 말 회의하는 자료, 말 듣는 사진을 쓰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김동연 부총리는 항상 말하는 사진밖에 없대요. 그래서 카메라만 비치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떠날 때 떠나야 되는데 제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좀 아픔.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오는데 지금 자리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냐. 처칠이 2차 대전 이긴 게 덩케르크 철수 30만 40만을 과감하게 철수해서 그럼으로써 이긴 거거든요.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그때 뭐 6천 명인가 죽었는데 그때도 후퇴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후퇴는 다른 방향에도 공격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떠나야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일부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